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9일 대선 당일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반 사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나머지 국회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 확정될 전망입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고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 이상이 있을 때 하루 한 번만 무료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을 초과하는 상담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다만 11세 이하 어린이는 하루 2번까지 무료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 산소 포화도가 94% 아래로 떨어지거나 1분에 30회 이상의 호흡,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가 되면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환자 의료 지원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는데 다만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 환자의 100% 모두가 오미크론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 사이 미 전역에서 조사한 결과 발생 바이러스의 100%가 오미크론 또는 그 하위 변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각국이 일상 회복에 나서는 가운데 지난달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앤 영국이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마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은 방역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광범위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20대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간을 애초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보다 1시간 반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방역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 기존 투표자들이 빠져나간 오후 6시부터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0일 오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투표권 보장 방안은 방역당국과 선관위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재택치료 체계가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이원화된 가운데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나타날 때 하루 한 번만 무료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관리군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 발열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 상담을 하루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한 번을 넘어서 추가로 의료기관 전화 상담을 받으려면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데 비급여로 상한선이 없어 병원마다 청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1살 이하 소아의 경우 하루 2차례 비용 부담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60살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 가운데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전국의 동네 병의원이 10일 오전 기준 1,85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 처방 가능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24시간 기초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45곳입니다. 또 집중관리군을 모니터링하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은 39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중에 산소 포화도가 94% 아래로 떨어지거나 호흡이 1분에 30회 이상,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가 되면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쇼크나 합병증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전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환자 의료 지원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시사하는 증상으로
호흡곤란과 식욕부진, 의식 저하, 지속적인 흉통, 37.8도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은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비중이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2달 만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현지 시각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 사이 미국 전역에서 이뤄진 코로나19 확진자 표본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오미크론의 비중이 100%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가운데 PCR 검사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은 신규 감염자의 3.6%로 추정돼 한 주 전 추정치보다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오미크론 이전에 미국을 휩쓴 우세종이었던 델타 변이는 최근 신규 확진자에서는 사례가 나오지 않아 미국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지 시각 9일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최악 국면에서 벗어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코로나19 극성기를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미국 각지에서 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한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하려는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확산의 진앙지 역할을 했던 뉴욕주도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지침을 수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주는 그동안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 10일부터는 두 가지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 아이들 감염이 여전해 더 지켜본 뒤 3월 초쯤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And at this time, we say that it's the right decision to lift this mandate for indoor businesses and let counties, cities, and businesse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on what they want to do with respect to mask or the vaccination requirement. 이처럼 미국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하는 주들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방역을 유지했던 민주당 주지사 가운데는 뉴저지주가 사실상 선두에 섰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주가 뒤따랐습니다. 결국 뉴욕과 매사추세츠주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유보적입니다. 백악관 대응팀과 CDC는 최근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은 방역 조치를 해제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But at this time, we continue to recommend masking in areas of high and substantial transmission. That's much of the country right now in public indoor settings. 다만 감염자 발생이나 전염률 등을 면밀히 살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왕도 방역 조치에 앞장서온 주들도 코로나와 공존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령 휴양지 하와이 섬이 코로나19로 관광객에게 걸어잠궜던 빗장을 몇 달 내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조시 그린 하와이주 부지사는 하와이 방문을 제한해온 조치들이 이번 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하와이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면 여행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하와이 방문객들이 닷새간의 격리를 피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주요 다리를 시위대가 사흘째 막아서자 미 백악관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이동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에 차량들이 수킬로미터 꼬리를 물고 멈춰 서 있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를 연결하는 엠베서더 다리 위에 트럭을 세워 통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도로는 완전히 막혔고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는 통행이 재개됐지만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윈저시 당국은 더 큰 불상사를 우려해 강제 견인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While it may be gratifying for some to see the forced removal of the demonstrators, such action may inflame the situation and certainly cause more folks to come here and add to the protest. 미국과 캐나다 교역량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다리가 막히자 미 백악관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The blockade poses a risk to supply chains for the auto industry because the bridge is a key conduit for motor vehicles, components and parts, and delays risk disrupting auto production.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반대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정부의 정책은 과학과 데이터에 따를 뿐 시위대가 거리와 다리를 막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마저 없애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은 취약층을 제외한 일반인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지 않게 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코로나19 백신 패스를 없앤 영국. 이번에는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마저 없애기로 했습니다. Provided the current encouraging trends in the data continue, it is my expectation that we will be able to end the last domestic restrictions, including the legal requirement to self-isolate if you test positive, a full month early. 영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도 풀었습니다. 스웨덴도 방역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광범위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와 요양시설 종사자 그리고 취약계층만 증상이 있을 때 검사받습니다. 나머지는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검사받지 않고 집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덴마크도 코로나19를 중대 질병에서 제외하고 방역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병원 상황도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And since it no longer is critical to societal function, in particular hospital capacity, there was not really a reason to maintain that status of the disease. 하지만 방역 규제를 모두 풀고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It's also a little bit scary because when the restrictions are lifted, anything can happen. The virus can still mutate.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방역 규제 완화에 동참하는 유럽 국가들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백신 패스를 없애기로 했고 폴란드와 체코는 규제를 다음 달에 완전히 풀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5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환자 급증에 따라 대응 체계도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특히 재택치료 지침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국내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자가격리 기준 같은 방역 지침을 지금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역학조사를 뭐 전면적으로 거의 안 하는 상황이고 지금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은 밀접 접촉자를 하면은 확진자의 동거 가족 중에서 미접종자하고 미접종자요. 미접종자. 예, 여기는 완전 접종하신 분들은 사실은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요양병
등 그 집단 시설 내에서의 접촉자들, 밀접 접촉자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확진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접촉자를 기억해내서 직접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지역사회에서는 무증상 감염의 확산은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내가 연락을 했더라 하더라도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PCR 진단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자가 검사 키트라도 연속해서 2번 정도 검사를 받아서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은 일단 그 접촉자와의 감염은 없었던 것으로 안심할 수는 있는데 예.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앞으로의 확산 전망치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23만 명이 나오고 다음 달 초에는 36만 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그 정도까지 나올까 했던 수치인데 교수님께서도 정말 그 정도 수치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 나올 거라고는 보지는 않는데요. 예. 뭐 전번에 총리님께서 3만 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건 네. 너무 잘못된 예측이었고요. 네. 제가 지금 예상해 보기로는 지금 1월 중순 정도에 3, 4천 명이었던 게 지금 5만 4천 명 정도로 한 10배 이상 늘었거든요. 네. 한 주에 2배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 추세가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한두 주 후가 된다면은 즉 한 10만 명 선을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이 증가 추세 자체가 이 완만한 상태, 정체기로 가면서 즉 급증세는 꺾이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면은 사실은 3월 초 정도 되면은 감소 추세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숫자는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이 숫자가 사실은 누적이 되면 상당히 큰 숫자일 수는 있죠. 예. 하지만 일단 완만하게 꺾였다는 의미는 그 정점으로 가기 전이라도 일단 우리 의료 체제라든지 이런 것이 유지가 잘 된다면은 방역 자체는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도 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 예측들이 30만 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가능할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는 방역을 대부분 완화했어요. 지금 네. 말씀하신 밀접 접촉자라든지 뭐 QR 패스든지 거의 없애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 정점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그래서 네. BA2라는 이것은 확실히 전파력이 강하거든요. 50% 예. 이상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좀 많아진다면 특히 이게 유행이 늦게 가는 나라들에서는 이 유행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점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문가들마다 전망치가 다르긴 하지만 20만 명 정도까지는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자, 2주 전만 해도 사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은 강해도 치명률은 한 3분의 1 정도다, 5분의 1 정도다 이렇게 봤는데요. 최근엔 3분의 1 정도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치명률이 오른 게 데이터가 그동안 더 쌓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바이러스가 더 독해져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독해진 건 아닙니다. 아, 예. 델타를 0.8로 잡았을 때 0.16 정도의 5분의 1 정도의 치명률이라고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발표한 것으로 0.21%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오히려 이 전체적인 확진자, 모수, 분모는 커진 반면에 치명률, 사망자 수는 그다지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미크론이 되면서 분명히 0.16%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아마 방역 당국에서는 모수 자체를 좀 편향되게 잡은 것으로 보여서 예.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명률 자체는 0.1%보다 약간 넘는 상황일 것으로는 보이는데 모수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면은 이 0.16%라든지 0.2% 정도라는 것이 엄청난 절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의료 체제 특히 일반 병실 같은 경우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네. 바이러스 자체가 독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재택치료 체계도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현장에서 좀 혼선이 생겼는데요. 정부가 고혈압과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50대는 재택치료 집중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말을 번복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예측치가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측치보다 훨씬 더 빠른 숫자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대응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마 50대 이상은 팍스로비드를 처방받는 사람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너무 많죠. 50대 예. 이상인 경우 위중증화율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대로 다시 바뀐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일단 어저께까지 17만 4,177명
이 확진자 수만으로도 아마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환자 분류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증상이 나타난 후에 이 처방을 받을 때까지 5일 이상 걸리는 상황들이 많아져서 팍스로비드 처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50대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대상자들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50대 미만이라 할지라도 면역 부전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소화당뇨라든지 장기 이식을 받았다든지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지침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고 보겠습니다. 예. 50대 미만 젊은 층에서도 면역 저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방에 대한 그 확대도 지금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셀프 재택 치료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셀프 재택 치료를 해야 하는 확진자가 이제 아프면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처럼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전화가 병원이나 보건소랑 이제 통화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셀프 재택 치료 중에 만약에 증상이 악화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화되면은 병의원에 전화를 해야 되죠. 지정 네. 병의원. 이 전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의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이 재택치료 상담센터라는 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시행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좀 더 구축을 해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발표로는 비대면인 경우 하루에 한 번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한 번이라는 경우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죠. 그 한 번조차도. 그러니까 병의원인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병의원에 전화하는지 이거 확실치 않은데 그 병의원이 바쁠 경우 그 의사 선생님이 과연 응대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의원을 한 군데로 지정하지 말고 자기가 여러 군데 알아놨다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재택치료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재택치료 상담센터라는 게 아직까지 전국에 145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인원들도 다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지면은 결국은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가는 방향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되지 않게끔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에 간다 그러면 응급실이 대기가 걸릴 상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서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게끔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죠. 네. 생길 수 있는 그 위기상을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이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셀프 재택 치료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하는 물품이나 상비약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준비하라고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체온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갖고 있고 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산소 포화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다 산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패닉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대 미만이면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소화 중에서도 좀 약한 아이들 또는 임신부 같은 경우들은 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루 적어도 2번 이상 측정을 해서 94% 정도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그 분명히 연락을 해서 위급 상황임을 알려야 되고요. 체온도 38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산소 포화도라든지 체온이라는 것이 태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마 임신부나 11세 이하의 소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하루에 2번 이상 비대면 2번까지는 비대면으로 연락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집중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그 대책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체온계 정도는 보통 가지고 있는데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임신부나 고령자, 노약자 같은 분들은 하나쯤은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가 이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60세 이하에서는 이제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상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60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선별검사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가검사 키트라는 게 그다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이라든지 뭐 여러 계층들에서 직장에 출근을 한다든지 선별 진료소에 가서 뭐 1시간 이상씩 줄 서면서 매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잘 되게끔 해야 되겠죠. 항상 약국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 수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쌓이는 것이고요.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 5억
개를 전 국민들한테 배포하는 상황이고 항상 어디서든지 무료로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전 국민들한테 배포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예.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수급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내에서의 사실은 공급량은 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실제로 생산량 자체가 그다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유통 과정 중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혼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현장 혼선을 좀 줄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이 서둘러서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혁명에는 성과를 이뤘지만 기후변화 대처와 녹색 혁신에는 미흡했다며 이를 위한 정책 주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가 공동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과학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녹색 혁신과 관련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전기차, 그리고 그린 수소 혁신과 생태 농업 등 5가지 역점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러한 역점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 장관을 과학기술 부총리로 승격하되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부처 위에 상원 노릇을 하면서 말하자면 재정권을 가지고 여러 부처들을 컨트롤해왔어요. 이 과학기술 부총리가 단지 직위만 부총리가 아니라 그 방향을 주도하고 또 그 방향에 걸맞는 연구 방식을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애플과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스마트폰 세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Welcome to Samsung Galaxy Unpack. 삼성전자는 온라인으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2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AI 기술과 이미지 센서로 야간에도 밝고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배터리와 실행 속도도 대폭 강화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시리즈 가운데 최상위인 울트라 모델은 80여 가지 언어를 인식하는 S펜을 내장해 2020년 이후 맥이 끊긴 갤럭시 노트를 계승했습니다. 버려지는 어망을 활용한 부품으로 환경 친화도 강조했습니다. And sharing capabilities. It's the ultimate smartphone to rewrite the rules of innovation, to make your everyday epic. 갤럭시 S22 시리즈는 14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판매가 이루어지고 25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갤럭시 S22 공개를 시작으로 올해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은 다음 달 새로운 모델을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 2억 7천만 대로 2억 3천만 대의 애플과 1억 9천만 대의 샤오미를 제치고 1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애플과 샤오미가 각각 18%와 31% 늘어나는 동안 삼성은 6%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키느냐 뺏기느냐 또 한 번 기로에 선 겁니다. 원 브랜드로 집중을 해서 갤럭시의 그 브랜드 파워를 여전히 혁신과 결부시켜서 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나오는 게 아닌가. 성장률의 정체성이 괄목할 만하게 깨트리고 이렇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반도체 부족 사태로 침체됐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는 다시 활기를 띨 거라는 전망 속에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까지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는 서울 SK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용자들은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에서만 인증을 거쳐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거쳐 하반기에는 민간 플랫폼인 패스 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스타링크 위성 40개가 지자기 폭풍으로 분실되게 됐습니다. AP통신과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은 현지 시각 9일 스페이스X가 지난 3일 스타링크 위성 49개를 발사했고 이 가운데 40개가 지구 자기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자기 폭풍 현상으로 재궤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태양의 플라즈마 입자가 우주로 방출되는 태양풍에 의해 발생하는 지자기 폭풍이 대기의 밀도를 높였고 이때 생긴 저항력 때문에 위성이 안정적인 궤도로 비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에서 발생한 폭발성 화염이 주변을 삼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아무도 없고 외부 충격도 없는 상황에서 불이 저절로 났는데요. 배터리나 주변 부품, 조립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경찰이 살피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소형 벤 차량. 아래쪽에서 폭발이 생긴 것처럼 불길이 솟구치면서 주변으로 번집니다. 번지는 과정에서도 다시 폭발이 나고 주변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퍼집니다. 뻥뻥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연기가 엄청나게 나고 119를 먼저 신고했는지 소방차가 오고. 화요일 오후 부산 안락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은 소방차가 출동하고도 1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모두 잡혔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크게 번지면서 차량 5대가 탔지만 당시 주차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배는 전기차로 처음 화염이 포착된 곳은 차량 하부, 배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폭발성 화염이 생긴 점으로 볼 때 배터리 쪽에서 시작한 불이라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배터리 케이스 내에서 압이 어느 정도 생성이 돼 있다가 케이스가 소순이 되면서 화염과 함께 그 압이 빠져나오면서 폭발성으로 관찰이 된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주차장 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치고 50여 분이 지난 뒤에 불이 났는데 외부 충격 등 다른 화재 원인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완충된 이후에 순간적인 그 폭발로 인한 그 원인 이상입니다. 일단 그 이상으로 폭발로 인해서 연수 확대가 됐기 때문에 경찰은 정밀 감식을 벌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 부품이나 조립 과정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반도체와 이동통신,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분야입니다. 전 세계가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연구로 미래를 열고 있는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통신 기술 연구기관인데요. 자, 원장님께서 에트리가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연구원은 1976년도 지금부터 45년 전에 설립이 돼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그 정보통신 기술 풀어서 약자로 ICT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그 ICT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가구 한전화 시대를 연 전전자교환기 TDX, 또 반도체 강국의 신화를 창조한 4메가 D램 반도체, 예. 이동통신 선진국으로 발판을 마련한 CDM의 이동통신, 또 손안의 인터넷으로 얘기하는 와이브로, 그리고 제가 직접 참여했던 행전전산망령 주전산기, 타이컴 등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최고의 ICT 연구기관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ICT 최강국으로 견인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야말로 ICT 분야 연구를 총괄하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또 자랑하고 싶은 연구 성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연구 과제들 중에 네. 이 기술에서만큼은 우리가 최고다 하고 자부할 만한 기술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자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그동안 했던 것이 알리고 싶은 게 많지만은 우선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세상에 그 게임 체인저로서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공정 중에 동시 전사 접합하는 기술입니다. 네. 전사 접합이라는 거는 옮겨서 붙인다는 뜻인데 작은 마이크로 LED들을 대화면으로 한꺼번에 옮겨서 접합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입니다. 예. 이거는 최근에 열렸던 미국의 전자가전박람회 CES나 한국전자전 등에서 각종 기술 박람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기술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강국의 신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두뇌에 해당되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알데바란이라고 하고 불리는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1조에 40조 번이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연산 능력을 지니면서도 전력은 단지 15와트밖에 들지 않는 신경만 처리 장치를 동전 500원짜리 정도의 크기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28나노 공정으로 기존 상용 제품보다 전력단 연산 능력이 최대 25배까지 끌어올렸고요. 또 이 기술은 무인 주행 자동차나 로봇 또 전자제품처럼 반도체가 쓰이는 곳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국산 프로세서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이 비대면 교육용 인공지능 외국어 학습 기술입니다. 팽수 아시죠? 네, 알죠. 예, 팽수의 이름을 따서 팽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네. 전국 초등학교에 지금 보급되어서 학생들이 영어 교육을 하는데 이 팽톡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EBS 방송에서는 AI 팽톡이 방송이 되고 있고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세종학당에도 이 AI 선생님이 이 기술을 이용해 갖고 교육용 학습 AI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기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 네.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애트리의 역사부터 대표적인 성과까지 지금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프닝에서 애트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세계 속에서 애트리의 위상은 어떤가요? 네, 일부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그 지식재산 창출이나 관리하는 면, 또 국제 표준화 실적, 또 연구 생산성 지표, 또 몇몇 개의 대표 연구실 등은 이미 세계 수준이고 또 앞으로 더 노력한다고 그러면은 국제적인 기술의 리더십 확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우선 애트리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는 AI 특허 포트폴리오 크기가 이미 2021년도 작년에 1,300여 건으로 분석되었고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하는 국제 표준화 그 건수도 지금 현재 한 1,000건이 넘었습니다. 이것의 잠재적인 가치는 12조 원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연간 해외 기술료 수입이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누적된 기술료는 1조 700억 정도 됐습니다. 그 외에도 애트리 인공지능 전문가만이 전문가 숫자를 저희가 세어보니까요. 특허 제1 발명자, 그다음에 국제적인 학술대회의 제1 논문 저자, 이 사람들을 겹치는 사람들을 빼고 수집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600여 명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AI 전문가가 500여 명, 600여 명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계 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직 이 선진국의 기술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트리 내부에서는 특별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연구 과제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다소 코로나19 때문에 대중들한테 묻힌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 개화 시기입니다. 네. 이것은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매우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에트리와 같은 연구기관들도 창의 원천 연구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지만은 민간이나 외국에 비해서는 그 규모나 역사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눈에 바로 보이는 성과만 줬거나 정량 지표만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좀 빠른 추격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선도자, 뭐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first mover로서 네. 탈바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원장님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원장님께서 그 에트리 공채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소프트웨어 연구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예, 제 전공은 전장과학입니다. 그 전산학과에서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잘 하려고 하면 수학이나 논리학 등 그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컴퓨터 언어로 소통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또 신기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나만의 창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창조물을 만들고 싶은 그 프로그램이죠. 그런 야망이 생겨서 이 분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던 1980년대 초중반에는 장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결론이 우리나라의 국산 컴퓨터를 제대로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좀 공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1980년 6월에 에트리에 몸담고 연구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트리에서는 내 손으로 우리나라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남이 만든 컴퓨터를 사용하는 응용 개발보다는 자체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 앞서서 이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유니콘 기업은 아니지만 직접 그 창업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창업을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 좀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도 유니콘 기업 한 2개 정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십시오. 근데 제가 35년 넘게 그 연구 현장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거를 기술 이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기술을 개발하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것이 상용화되어 갖고 국민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또 다른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기술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정통 방법이 기술 개발자가 직접 창업한다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 연구원들이 이게 기술 개발에서 기술 이전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면은 그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든 기술을 직접 창업해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해야 되는 게 연구원의 기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기술 이전을 해보니까요, 그 개발자가 갖고 있는 지식 또는 노하우 이렇게 결코 다 기업체에 기술 이전이라는 형식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와 이 상용화, 그 기술의 어떤 실용화까지 모두 다 연구자의 책임이다. 이런 그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후배들을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 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과학자로서 또 그리고 애틀이라는 기관의 대표로서 원장님의 계획과 포부도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 우리는 결국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예.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고 또 5G를 넘어서 6G 이동통신 등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 확보하는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있습니다. 예. 1980년대 초에 저희 정부 추정기관에 제가 합류해서 저한테 주어진 사명은 뭐였냐면 기술 국산화였었습니다. 네. 선진국이 만든 그 제품을 뜯어보고 역공학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니까 그거를 잘했다고 상장도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그거는 이미 옛날 시대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올 초에 전 직원들 앞에서 신년 한해식을 할 때 이제 올해는 애트리가 국제연구소로서 나아가는 첫 원년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제 진심이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연구 결과를 창출하고 그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전환, 디지털 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ICT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유롭게 늘어나는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해 신축성이 있는 의류 표면에 인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스트 손정근 박사팀은 늘어나는 유기젤 소재로 양극과 음극을 만들고 전도성 잉크 형태로 집 전체와 패키징까지 만들어 모든 소재가 신축성을 가지면서도 인쇄가 가능한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전지를 스판덱스 재질의 팔토시에 직접 인쇄한 결과 입고 벗고 잡아당겨도 전지 성능이 유지돼 스마트워치가 계속 구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의 자살 유도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서울대와 포항가속기연구소, 제주대, 덕성여대 공동연구팀은 포도상구균에서 유래한 독소 단백질과 항독소 결합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해석하고 항독소 단백질이 일부 구조를 모방해 독소 단백질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독소 단백질이 지속해서 활동하도록 두 단백질의 결합을 방해하는 물질을 설계하면 포도상구균이나 결핵균 등을 사멸하는 차세대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0대 중반에 비만한 사람은 위암 발병 위험이 정상 체중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대 강대희 교수팀은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국립보건원의 도시기반 코호트에 등록된 12만 2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35세 당시 BMI가 30 이상으로 비만이면 위암 발병 위험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1.94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위암 발병 위험 역시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젊은 성인기에 적절한 체중 조절과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 등 비처방 진통제 사용이 잦으면 이명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여성 6만 9천여 명을 설문조사를 통해 2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 보통 용량의 아스피린을 매주 6, 7일 복용하는 60세 이하 여성은 이명 발생률이 16%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을 자주 복용하는 여성은 이명 위험이 20% 높았으며 진통제 복용 빈도가 늘어날수록 이명 위험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더 거세지며 곧 있을 대선에서 확진자와 격리자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그분들도 대선 당일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최종 방안은 오는 15일에 확정될 예정인데요. 감염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은 보장할 수 있는 현명한 세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